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준비에 분주하지만 중소건설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P2P 대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P2P 관련법이 없어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18 부산국제모터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업체들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뷰티업계가 SNS상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형 건설사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반면 중소건설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GS건설은 다음 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한 건 업계 처음입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은 GS건설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대형 건설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략팀을 꾸려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거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중소건설사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건설업의 핵심은 기한 내 완공, 즉 공기를 맞추는 겁니다. 공사 현장 대부분은 원도급 쌓인 대형 건설사에 하도급을 받은 중소건설사가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중소건설사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공기 지연이라든지 인건비 부담이 지금 상당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어요. 시간에 쫓겨 업무 강도를 높이다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의 경직성을 지적합니다. 특성을 반영해서 적용 시기를 좀 조정을 했더라면 훨씬 더 유연하게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때는 몰아서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이제 좀 휴식을 부여하는. 2020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건설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P2P 대출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금융사고가 터져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금융당국과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대형 P2P 대출 사고가 또 터졌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연 15%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신생 P2P 업체인 오리펀드에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3개 상품 중 하나는 6월 1일이 상환일이었지만 상환은 고사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자한테 문자도 오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리펀드가 13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리펀드는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사업자들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판매해온 회사입니다. 연 15% 수준의 고수익을 내세워 사업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200억 원가량의 돈을 모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정상적으로 상환했으나 나머지 130억 원 중 일부는 상환하지 못했고 일부는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회사 대표가 잠적해 상환이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리펀드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위조됐으며 사이트에 올라온 일부 부동산 사진은 무료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무실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P2P 업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헤라 펀딩이 135억 원 상당의 대출 잔액을 남겨놓고 부도 처리됐고, 두시 펀딩과 빌리도 장기 연체 중으로 부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고 금융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P2P 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P2P 대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형 금융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부산 국제모터쇼가 오늘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일반 관람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데요. 특히 지난 모터쇼 때 20여 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차량이 올해 2배가량인 40여 대가 출품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를 보여줬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소전기차 넥소와 코나 EV, 아이오닉 EV 등 친환경 전기차 모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모토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차린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라는 콘셉트로 전시장을 꾸렸습니다. 소통을 의미하는 광장을 중심으로 디자인 갤러리, 그다음에 수소 전기 하우스, 그다음에 고성능을 고객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전기 콘셉트카 에센시아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아차는 순수 전기차 모델 니로 EV의 내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GM은 쉐보레 중형 SUV 이코녹스를 처음 공개했고 르노삼성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앞세웠습니다. 지난 모토쇼에서 20대가량에 불과했던 친환경 차량이 이번 모토쇼에서는 2배가 넘는 44대가 출품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를 중심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더뉴 E302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더뉴 S560E를 국내 처음 공개했습니다.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픈탑 i8 로드스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콘세카 G4를 선보이며 향후 BMW 차량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우디는 플래그십 모델인 A8을 국내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차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양산 모델입니다. 이 밖에 올해 모토쇼에선 세계 유명 캠핑카들을 한자리에 모은 캠핑카쇼와 관람객이 신차를 직접 몰아볼 수 있는 시승 행사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SNS상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특히 뷰티업계에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판매 전략이 효과를 보면서 제품에 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뷰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한 이노베이션 데이에 참가한 이들입니다. 이날엔 사전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10명의 뷰티 인플루언서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발표회를 통해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개선했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출품작을 선보였습니다. 평소에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화장할 때 불편했던 점들이 떠올라서 이거를 아이디어로 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공모전을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인기 유튜버의 이름을 붙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품 테스트 영상을 SNS에 올려 홍보 효과를 보긴 했지만 제품 출시부터 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화장품 업계에서 처음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뷰티 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한 제품들은 출시한 지 5분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이들에게 보내는 신뢰도는 높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88%가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제품을 신뢰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업계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마케팅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뷰티 트렌드 한가운데에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인플루언서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홍보하는 채널의 역할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공급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날이 올 전망입니다. 인공위성 사업을 하는 KT의 자회사 KT셋이 6회공 어디에서나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KT셋이 쏘아 올린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위성 7호와 5A호. 이후 커버리지가 인도와 아프가니스탄까지 확 넓어지면서 KT셋의 고객사가 2015년 3개국 13개사에서 작년 7개국 22개사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KT셋은 위성을 통해 해상과 항공, 산간 오지 등 어디에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 등 그동안 네트워크 접속이 어려워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됐던 곳에서도 5G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위성을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라든가 5G와의 연계 등등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MV셋이라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MV셋이라는 사업은 이제 해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양자 암호 통신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성 통신의 안전성도 높입니다. 이에 더해 KT셋은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북한 지역까지 통신 방송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위성의 결합으로 비행기 안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5G 속도의 통신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산위성센터에서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자 수가 오랜만에 반등하며 명예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른바 국민재산 불려주는 만능통장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나친 기대감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인기가 급감했는데요. 강화된 세제 혜택과 비교적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익률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1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 내리막길을 걷던 ISA 가입자 수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ISA 가입자 수는 약 209만 8천 명으로 전달에 비해 1,828명 증가했습니다. ISA 월별 가입자 수가 순증을 보인 것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차갑게 돌아섰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려세운 배경에는 강화된 세제 혜택과 개선된 수익률이 꼽힙니다. ISA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통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 수익이 세제 혜택 한도를 넘어도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9.9%로 일반 투자 상품 세율이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ISA의 매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최대 250만 원으로 기대에 못 미쳤고 최장 5년 동안 계좌에 돈을 유지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불편함에 인기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들어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만 원으로 늘리고 중도 인출도 허용하며 ISA를 세단장했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호황에 힘입어 개선됐습니다. ISA 누적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2에서 5%대였지만 올해는 8에서 11%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시 초반과 같은 인기는 아니더라도 내실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출시 초 10만 원대였던 ISA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올해 들어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번의 감리위원회에서도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현재 상황은 어떤지,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과 관련해서 증선위가 열렸는데요. 일단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3,300억 원이던 가치를 5조 2천억 원으로 늘린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의약품이 국내 출시 허가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에서 한 주 부족한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즉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옵션이란 미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말합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바이오에피스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지분이 50% 이하일 경우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관계회사가 되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 즉 시장의 가치로 평가해야 하고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5조 원대로 껑충 뛴 겁니다. 바이오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같은 회계 처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고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번의 금융위 감리위원회를 거쳐 오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금감원이 이를 분식회계로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고의로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젠이 2015년 콜옵션 행사 의사를 보였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바이오젠은 최근에서야 오는 29일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지난 2012년과 13년 감사보고서 주석 등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시의무 위반이자 회계 처리 위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30일 열린 바이오젠의 연례회의에서 미셸 보나토스 바이오젠 최고 경영자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은 바이오젠이 주력하는 신경과학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금감원의 분식회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의도가 지분 확보를 통한 지배력 행사가 아니라면 바이오젠의 지분을 고려해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양측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오늘 증선위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최종 결론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시나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선이 한 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두세 차례 증선위를 더 거쳐서 지방선거 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감리위에서도 8명 중 4명의 위원은 회계 부정 의견을, 3명은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며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이번 증선위에서는 5명의 증선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3명의 민간위원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민간위원 3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회계 처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이제 판명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대표이사 및 법인, 검찰 고발, 또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즉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회계 처리 위반이 인정되면 약 2조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 자본이 지난해 기준 3조 9,8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어 벌금만 해도 최대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결국 증선위까지 올라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관해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 즉 1에서 2분기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소득분배 지표는 2003년 통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 원인에 대해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들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작년 말 기준 역대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50.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오늘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통계를 정리한 2018년 인사혁신 통계연보가 이달 말 공개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7 연보에서는 국가공무원 65만 149명 중 여성 비율이 49.8%였습니다. 김 처장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를 최초로 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나 업무 영역별 불균형이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경제협력 테마주가 급등하면서 경협주 주가 상승률이 시장 전체 2배를 넘어섰지만 실적은 평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연초 이후 남북경협 테마주 63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지수화해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2일 100에서 지난달 15일 207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장 전체 지수의 경우 1월 2일은 100, 5월 15일에는 101에 그쳤습니다. 경협 테마주 주가는 전체 시장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지만 실적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경협주 회사당 평균 매출액은 4,941억 원, 영업이익은 98억 원으로 시장 전체 회사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 62%, 14.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경협주 회사의 평균 단기 순손실도 1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8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도 80여 기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는 경부선 안성, 호남선 백양사, 중부내륙선 성주, 남해선 함안 등 7곳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중대형 연구개발의 특허 전략을 강화하는 시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 핵심 기술 R&D 중 정부 출연금 연 10억 원 이상, 중대형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총 20개 과제에 대해 산업부가 R&D 자금 800억 원을, 특허청이 전략 컨설팅 비용 14억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국제철도 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정회원이던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 북한이 찬성표를 들면서 가입에 성공한 겁니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철도 노선이 지나는 회원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철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20대 중 1명은 당뇨병 전 단계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지영 교수팀은 비슷한 연령대의 미국 백인과 흑인에 견줘 월등히 높다며 청소년기부터 적극적으로 식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되면서 현재 강원 영동 북부와 영남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춘천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그 밖의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낮 기온 26도, 강릉 27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